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4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금년에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젤렌스키, 네타냐후, 윤석열 한 패키지잖아요. 자, 그런 큰일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진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되게 어설픈 짓을 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갑자기 이 사실 접했을 때, 지난밤에 어제 영상을 올리자마자 갑자기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 느낌? 타임머신을 타고, 그래서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이런 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자, 오늘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다른 맥락에서,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맥락인데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윤석열이 마중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마중물로 삼아서 새로운 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게. 그게 없으면 혼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기로에 우리가 또 서 있다고도 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진들을 봤어요. 영상들을 보고 그랬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사진은 이 사진이었습니다. 그 특전사의 총구를 잡아당기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건데, 이걸로 우리나라가 세계 바깥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오히려 이런 모습, 이런 사태를 잘 해결해내면은, 그것이 지난번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탄핵을 시켰을 때처럼 다시 우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 겁니다. 왜냐? 모든 나라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력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종교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 세력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전혀 다르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잘 견뎌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역시 우리 한국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마중물인 것입니다. 이 여성이 누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도 많이 돌아섰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관계 몇 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50분짜리 계엄이었다. 그렇죠.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볼 거예요.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면은 계엄령을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국회가 여러 가지 유린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입으로 이걸 되돌려야 되겠다고 말을 한 게 6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3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3시간도 안 돼서. 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들은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윤 대통령 리더십의 큰 타격, 이 정도 말은 아니죠, 해석은. 이것은 더 심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야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탄핵 절차를 밟는데 한 6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참여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3분의 2인가 그럴 거예요, 제적 의원에. 그 전에 윤석열이 다른 일을 벌인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발동 걸린 거예요. 이미 폭주기간차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야는 당연히 아니죠. 탄핵까지 기간 동안 뭔가를 또 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무회의를 했다고 해요. 9시에. 원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사람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니 안 했니 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9시에 국무회의를 했다고 해요. 밤 9시에 집에 간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래서 재적수를 채우고 다 오지는 못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퇴근했기 때문에 뭐 멀리 가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대다수가 반대했다. 자, 이것은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버린다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저를 70년대, 80년대로 타임머신을 태워보낸 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이거.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40대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피부로 와 닿습니다. 몇 번 봤던 적이 있거든요. 특히 전두환. 저는 박정희 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전두환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그냥 돌아왔어요.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를 했는지. 3시간 동안. 참.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30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예, 자, 여기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국회를 정치 활동을 금할 수 있느냐. 이러면 쿠데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국회를 차단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끝까지 살려놓는다는 취지가 우리 헌법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은 법을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설프게 했어요. 국회가 돌아가서 의결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술 먹고 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제가 화면을 유심히 봤거든요. 얼굴이 벌게 있었고 6시간 후에 계엄령을 이제 내린다고 말할 때도 얼굴이 벌게져 있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도 계속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이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제 밤에 잠은 잘 잤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탄압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지금도 조직적인 댓글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마음을 되잡고 있었어요. 예, 제가 정치 논평을 시작한 게, 자, 국방 논평을 처음에 많이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조선일보의 유용원 같은 류의 군사 전문가들이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정치 논평을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의 당선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탄압을 받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제 다잡고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짜뉴스, 이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저게 바로 그렇게 재단을 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저는 이걸 했을 때 과연 유튜브를 구글 것인데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했었거든요. 물론 결론은 뭐든지 간에 일단 물리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까지 한다는 생각을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는 있었습니다만,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경계를 금한다. 요 5번이 되게 웃겨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며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걸 사람을 죽일 때 이야기하는, 보통 처단한다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약간 코미디성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들어갈 계제입니까?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공의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정신 상태 그리고 그의 충복들의 정신 상태는 국정을 운영할 만큼의 지적 능력이 안 된다. 엄청 구석에 몰려 있구나. 위기감의 발로구나.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이들이 배짱이 있어서 큰일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공포감에 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맡은 직책이 국가를 운영하는 직책이잖아요. 군이 그들의 통수권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미친 사람의 불장난이에요. 배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폭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시민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단한다. 12월 3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네. 타임머신을 태워보낸 거죠, 우리한테. 전 세계가 놀란 거죠, 전 세계가.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입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를 쭉 볼까요? 한동훈 윤 탈당 요구 철회 안 해. 자, 대만 집권당,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계엄령 지지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부랴부랴 삭제. 비상계엄 후폭풍, 8년 만에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 집회. 없으면 이상한 거죠. 예. 자, 오세훈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명분 없는 계엄. 민주주의 파괴 가담자의 책임 물어야 된다. 국무위원 전원 사입 휴명. 여기서 제가 제일 눈길에 가는 것은 제 밑에 기사입니다. 이재명.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거든요. 윤 다시 계엄 시도할 것. 북 자극해서 무력 충돌 이끌 위험 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짧은 기간 내에 많이 놀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뭐 과거에도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무력 충돌에 의한 어떤 희생자도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은 이제 준비운동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조선일보가 정리를 잘해서 여기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볼게요. 자, 요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151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명이에요. 국회의원이가 찬성하면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자, 이거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고 말고의 계제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과반수로 표결을 하면 계엄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서 계엄을 해제한 게 아니고, 만약 계엄령을 계속 유지했으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못 넘었다. 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 192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계엄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계엄 선포 150분 만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뭐냐? 이미 그래서 내란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 병력을 크게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국회에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국회를 틀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특전사는 되게 어설펐거든요. 오늘. 네, 어제. 예. 자, 그래서 초법적인 상황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 돼요. 자, 그런데 국회가 현장 인력들이 어리버리하는 바람에 국회가 열어서 의결을 했다. 아마 윤석열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에 그의 무모함과 단견이 보이는 거예요. 자, 당장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걸 예상을 못했느냐? 미국이 강한 압박을 가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했다? 3시간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되돌려질 일을? 그래서 이건 술 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러면 국방장관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술김에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5천만의 안녕과 번영이
예, 그렇게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헌법 제77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이게 현재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회에 있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한 것은 국민이 선택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아놓은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한 짓이 지지율이 15%잖아요, 지금. 그건 국민의 뜻이에요. 네. 자, 볼까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그 전시와 사변적인 상황입니까, 지금이? 예?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 동떨어진 거죠, 현재의 결정과는. 자, 어설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게 될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박근혜 때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나온 계획안입니다. 그때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걸로 되어 있어요. 조현천이 주도해서.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동원되는 사단을 보세요. 8사단, 11사단, 20사단, 26사단, 30사단, 수기사, 기계화 사단들 다 보내는 거예요. 왜? 탱크하고 장갑차 가지고 있으니까. 기갑 여단 추가로 2개, 특전사 6개. 특전사는 북한을 대상으로 작전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밀 작전을. 그런데 우리 국민에 대한 작전이 훨씬 많아요. 저는 특전사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리고 뭐 707 대대는 이거 특전사의 특수부대죠. 특전사령관의 직할이고 최고의 뭐 특수부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육군에서는 현 주둔지에 출동, 대기, 중요시설 탈환 작전 시 투입. 자, 이렇게 꼼꼼하게 작전을 짜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어떤 사단들이 동원되느냐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6사단과 11여단이 만든다. 특전사 하나 끼워요. 네? 일반 사단 더하기 특전사.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쿠데타를 그때도 친위 쿠데타였어요. 겉으로는 저는 내용상으로는 박근혜도 밀어내는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형식은 친위 쿠데타로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엄령 발동했으니까. 그때 이런 준비를 했어요. 지금에 하는 것은 너무 어설프죠. 국회 이외의 지역에 병력이 투입됐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투입된 병력도 숫자가 적었어요. 이거 볼까요? 계엄 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 이게 2017년도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사당 볼까요? 24단 1개 여단이 들어가다 몇천 명 들어가는 거예요. 탱크도 40대, 장갑차 100대, 2개 대대 분량, 무장병력 900명이에요. 대기전력 707 특임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707만 들어간 것 같거든요. 특전사만 훨씬 적은 병력으로. 그럼 뭐 하자는 짓입니까?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명령 계통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예상을 했던 바는 있습니다. 지금 이미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중간급 장교, 위관급, 연관급 장교부터 이미 공유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초법적인 일을 벌인다? 적극적으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적극적이냐? 술 먹고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한다? 여기 볼까요? 그 당시 정리된 걸 보면 탱크가 200대, 그럼 한 개 사단 분량 정도 돼요. 기동사단에. 장갑차 500여 대, 병력 4,800명, 특전사 1,400여 명, 헌법재판소 광화문 일대 데모할까봐 국방부, 합참본부, 서울청사 이런 데까지 다 배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짓은 뭐냐 도대체. 예. 갑자기 술 먹다가 즉흥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면 김건희 전화를 받고 천공이 전화를 받고. 자, 윤석열이 궁지에 몰리기는 엄청나게 몰려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희한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다? 자, 거기에 투입된 병력들도 제가 분위기를 쭉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억지로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자, 투입된 병력이 미디어 오늘에 찍힌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보면은, 뭐, 모습을 봤을 때는 707 특임대도 있고, 특전사 모르겠습니다. 일개 한 2단 정도는 투입됐다고 봐지는데, 무장을 봤을 때, 이거 일반 병들이 쓰는 무장이 아니거든요. 수입된 소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창도 다 꽂고 있거든요. 과연 저 아래 총알이 없었을까?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이런 상황이면 계엄령까지 선포했는데.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탄창, 가슴에 꽂은 탄창입니다. 일단 총에는 탄창은 안 꽂혀 있어요. 예. 자, 조현천이 이것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당시 문재인이 그를 강하게 추적하다가 미국으로 딱 가게 놔뒀어요. 자, 이것은 그때 조현천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엄령 건을 할 때, 미국이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걸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천의 비상 계엄령은 사실은 쿠데타다. 미국이 뒷배가 있고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던 박근혜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도 뭐 종북 좌파, 촛불 세력을 종북 좌파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촛불 세력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미국은 무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고, 군은 거기랑 손을 잡고 있었어요. 촛불이 시민의 힘으로 이걸 꺾어낼 수 있다는 전례가 없어요, 거의. 지금 전 세계에. 그게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조현천이 병신이 된 거예요. 자, 그때도 그 정도로 신경을 써서 했는데, 외세랑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이번에는 미국한테 기별도 안 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미국 대사관도 틀을 막았어야 돼요. 병력을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 이야, 이거 술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국이 오늘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국회의 기능을 막으면 국회가 작동하는 것을 막게 되면 그게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그걸로 처벌을 받은 거예요. 내란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회 상황을 봤을 때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냐? 바로 국회가 모여서 바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못 모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는 병력도 안 보내고 의사당에만 병력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설프게. 현장 지휘관의 지혜? 이런 말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결했잖아요. 자, 그러면 국회의 기능을 막았으니까 이게 내란죄 성립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군이 그렇게 통솔이 안 되냐? 최정예 병력을 보내서 앞에 있는 여자한테 총구까지 잡혀서 질질 끌려 들어가면서 보좌관들한테 보좌관과 시민들의 힘싸움에 밀려서 팅팅 튕겨 나오면서 그런 일을 한다? 이야, 네. 자, 그래서 바로 형사 고발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요. 추가 작업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윤석열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거 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탄핵에도 60일이나 걸리잖아요. 예, 어차피 20일 있으면 60일 있으면 또 그거랑 딱 일치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 취임하는 거랑. 자, 이때 거꾸로 다시 생각하면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로 압박을 다 받았죠. 국내에서는 되는 거 없죠. 예, 하야가 되거나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저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했는지가 의문스러운 수준이 된 거죠. 예. 자, 이거 마침 오늘 모닝 컨설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는 22개국 지도자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아요. 15% 꼴찌고요. 지지율도 똑같습니다. 15%. 아마 다음 달에 다시 윤석열이 존재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10% 이하 찍을 거라고 봅니다. 한 자리 숫자로. 네. 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또는 흐름을 이해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이런 머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각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나라 바보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수많은 연구소와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지혜를 모아 쓰지 않는다. 그의 결정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제일 붕괴하고 있는 세력은 공무원 세력이다. 군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쿠데타, 계엄령 어렵다고 봤던 게 해병대 건으로 위해서 군의 군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리고, 쿠데타 이야기가 나온 지 몇 개월 됐어요. 군인은 뭘 모르는 상태에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 효과적인 거거든요. 이게 쿠데타인지 뭔지도 모르고 가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 분명히 명령에 불응한 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감이 들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나오죠. 미국 국무부 계엄 계획 미리 듣지 못해 중대한 우려 이겁니다. 이걸 무릅쓰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내하고 연계를 해서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교체하는 쿠데타까지 기획을 할 수 있는 힘이 미국한테는 있어요. 우리가 친일파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이런 영향을 받는 세력은 더 커요. 많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했던 게 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하야를 하는 게 제일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어설픈 일을 하는 사람이 하야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더한 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자, 이게 밑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계엄 실패 이후 현장 지휘 혼선.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부실했어요. 거기 더하기, 그러면 헬기도 타고 폼은 잡았지만, 거기 들어간 경찰 병력하고, 최정예 특전사 병력이 보좌관들하고 시민들한테 튕겨 나올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성한테 총구를 잡혀서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딘가 명령 개통에도 불응이 있었다. 억지로 나갔다. 예. 이런 것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로서 좀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면은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CNN이 자기들 내부 사정은 잘 보지 못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등자 밑은 어둡고 바깥의 것은 잘 보이시죠. 이런 소리를 했네요. 최악의 정치적 오류. 뭘 얻으려 했는지 의문이다. 100% 동감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시작이라고 봅니다. 절대 그냥 안 내려옵니다. 남은 60일의 탄핵 기간 동안, 탄핵하는데 걸리는 60일 동안 뭔가를 또 버립니다. 그 버리는 대상은 아까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도발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걱정해왔던. 이 정도면 미국이 걱정을 하든 말든 미국이 압박을 넣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대통령 뽑아놓은 거예요. 예, 이건 노인 학대에 해당돼요. 많은 고령자들이 윤석열을 찍었잖아요. 그들이 가지는 지금 스스로의 그 자괴감, 젊은 사람들 집에서 딸 자식, 아들 자식들한테 느끼는 그 명구스러움, 노인들 정신 상태에 크게 타격을 주고 있어요. 몸도 쇠약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 번뇌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예. 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190명 찬성했고 여당표가 18표가 있었다. 자, 3분의 2면 그 탄핵 요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표, 여당의 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일부러 눈치를 보고 있던 여당 의원들, 소위 친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변명을 대면서 여론에 지금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탄핵 표결을 하게 되면 이 표는 더 많아진다. 탄핵은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게 60일이니까 60일 내에 이를 벌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북한에 대한 것으로. 이게 여태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김이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계속 강도를 높여왔잖아요. 북한에 삐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북 방송,
그리고 남북 뭐 합의 파기, 그리고 심지어 평양 상공에다가 무인기까지 보내서 삐라를 뿌렸는데 그 계획과도 안 맞아요. 지금 이게 타이밍이. 그래서 우리가 꿈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무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끝났다는 생각이 더 아마 짙어졌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위에는 푸틴이 또 벼르고 있잖아요. 네. 자, 속간에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알트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는 느낌을 국제적으로도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윤석열이 그것을 인정하고 난 빠져나간다, 하야하겠다. 절대 아니죠. 탄핵의 칼을 받겠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은 니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제가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위험의 대상은 북한이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핵무장이든지. 뭐 핵무장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한두 달 만에. 그래서 제가 옛날 뽑았던 제목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극단으로 몰린 윤석열, 트럼프 북미 종전 협상하면은 자체 핵무장 추진 가능성 높아. 자, 여기서 자체 핵무장보다는 이제는 어떤 식의 도발이겠죠. 지난번에 무인기도 보냈잖아요. 그 무인기 삐라가 아니고 폭탄을 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령도에서.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럼 계엄령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하는지 보셨잖아요. 그가 그대로 물러나겠습니까? 탄핵의 칼을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